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 218을 시작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자,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을 하면서 당분간 저희가 또 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로 계속해서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메달을 따서 최대한 늦게 오시고 또 장 의원님이 또 관광도 하시고 거기서 약간 계속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가면 이민도 하시고. 이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온화한 게 브라질 체질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장지현 씨 안 지가 오래됐는데 브라질이 여러 가지로 잘 맞아요. 네,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 있죠. 우리나라가 아테네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주 우리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아주 자세하게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둘로는 또 역부족이잖아요.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저보다는 한준희 위원님이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오늘 오신 분이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딴 분한테 원래 맡겼었는데 결혼을 이미 하셨군요. 결혼한 분이 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관심이 급 떨어져요. 근데 그 주례 선생님이 순간 이제 못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일정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선수였다가 갑자기 코록이 되신 거네요. 네. 저 신하영 씨도 나중에 뭐 할 때 주례나 사회 필요하시면은 제가 거의 무료로. 네, 저는 준비가 됐는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주례를 받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개합니다. 한준희 위원님께서 친히 주례를 봐주신 우리 유부남 김태룡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저랑도 동료였는데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먼저 없어지셨어요. 그래요? 네. 네, SBS 스포츠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요즘엔 또 뭐 스포티비, KBS 뭐 여러 스포츠 채널을 정말 종횡무진하는 우리 김태룡 해설위원입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일단 오늘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한 위원님이 네. 제가 그때 결혼할 때만 해도 주례를 한 2번밖에 안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이 많이 좀 늦으셨네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때 이제 이용수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다가 이용수 교수님이 클럽 월드컵 중계 관계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모셨는데, 저 방금 잘못 들어서 클럽 가셔서 못 봤어요. 용수형 클럽 깜짝 놀랐어요. 난리 날 텐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급하게 네. 부탁드려서 잘 또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점점 잘해요. 이 주례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레파토리가 아주 컴팩트하게 굳어져가지고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앞으로 하여튼 주례 부탁하실 분이 있으면은 저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거의 공짜로. 거의 공짜로. 거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령 의원님 혹시 오늘 이제 원투펀치 나오셨는데 혹시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신변의 위협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 이재영 캐스터가 굉장히 탐내했잖아요, 이 자리를. 그 이재영 캐스터를 제가 최근에 먼발치에서 한번 봤어요. 여기 동네 여기 상암동 쪽에 한번 갔다가 거기 이제 모 팥빙수 집이 있는데 가족끼리 들렀는데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아내가 이재영 캐스터다 그런 거였고, 일단은 가서 인사를 해야겠네 딱 봤는데 순간 이제 그 매장 입구를 들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 딱 연 다음에 잠깐 사람이 많은 걸 확인하더니 머리를 이렇게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원투펀치 나오고 나서 연예인병 생기셨나 봐요. 김태룡 해설위원 모시고 올림픽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림픽에 관해서 얘기하기에 뭐 이보다 더 좋은 게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이제 여러 또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김태룡 의원이 역시 그라운드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선수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선수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부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 오늘 살리셔야 돼요. 하드캐리. 왜 1박 2일에서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070. 네, 072. 네. 이응, 기억, 리을, 이응은 무슨 뜻일까요? 나 0720이라고 써 있어. 0720이라고 써 있어. 이거는 눈조차. 이거는 눈조차. 뭐라고 썼어요? 레알 마드리드. G는 레알.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녹화를 목요일
오후에 하잖아요. 네. 오늘 이제 아침이었죠. 그렇죠.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아주 1대0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진짜. 아니 상상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저는 2대0 상상해서요. 오, 0710. 오. 아니 그런데 네. 그 오늘 또 김 의원님이 하드 캐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동시간에 독일 대 피지를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는 독일이 100대 0으로 이겨도 안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경기를 제대로 못 봤기 네. 때문에 또 김 의원님의 오늘 역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전부터 그럼 자세하게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해요. 멕시코전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새벽부터 잘 봤는데 굉장히 많이 좀 밀렸던 것 같아요. 밀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이 경기 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또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도 만들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좀 밀렸지만 올라가는 거니까 조별리그를 탈출하기 위한 절박함이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멕시코 하면은 저는 조금 위험했던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올 때 쾅. 네. 근데 그 멕시코의 불운이 우리한테는 또 굉장한 또 행운으로도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멕시코란 팀을 되게 좋아해요. 멕시코 뭐 A 대표팀뿐만 아니라 코파 아메리카 때 보여줬던 멕시코나 물론 칠레에게 크게 패하긴 했었지만 멕시코가 그 자국 리그가 탄탄해서 또 자국 선수들도 많이 육성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한 5차례 월드컵을 언제 하든 어디서 하든 세대가 뭐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16강은 들어가는 팀이라서 정말 축구를 잘하는 팀. 그리고 손도 잘 써요. 네. 손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반칙과 반칙이 아닌 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참 매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오늘도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매력이 있어요. 손을 잘 쓰는 축구팀이 매력이 있다고요? 저는 축구할 때 손 되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이거 새로운 분석인데? 그러니까 반칙으로 완벽하게 선언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반칙이죠. 네. 유니폼을 잡으면 반칙인데 손으로 진로를 막고 있는 건 반칙은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경기할 때 뭐 어느 정도 정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영리하게.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멕시코. 오늘도 몇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아예 그냥 싸우고 이제 집에 가셨죠. 어차피 졌으니까 네. 이제 그때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한번 간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개인 기량이 굉장히 좋았고 멕시코가 그래서 우리 대표팀 오늘 전방 압박 타이밍도 잘 못 잡고 사실 그러니까 못 올라간 것보다 멕시코가 우리를 내려앉게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너무나 개인 기량이 좋아서 잘 풀어나오니까 또 오늘 우리 미드필드와 2선 3선 간의 소통도 좀 잘 안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렸던 그런 좀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좀 구체적으로 뭐 선수 이름도 대가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창민 선수와 박용호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롤로 나왔는데 그 두 선수가 소위 말하는 균형, 그 밸런스를 유지할 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아쉬웠던 거 하나는 이제 어렵게 수비를 해서 굉장히 쉽게 공을 내주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전방으로 첫 번째 패스나 두 번째 패스를 좀 잘 보낼 수 있는 역할들을 그런 미드필더들이 해줘야 되는데 수비할 때 너무나 많은 힘을 써버리니까 이제 공을 잡아서 공격 전환할 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패스들이 투입이 되고 뭐 쉽게 볼을 다시 잃고 또 수비를 당하고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축하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8강도 있고 메달도 따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잘 보완을 해서 또 온두라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두라스는 멕시코와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온두라스는 기본적으로 뭐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와 같은 조였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멕시코와는 다르게 자신들을 약간 언더독처럼 놓고서 게임을 이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온두라스를 상대로는 우리가 어떤 컨셉의 경기를 진행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좀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요? 우리 대표팀이 이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경기 초반에 몇 차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두세 장면 만들었던 이선 자원들이 활발하게 서로 조합 플레이하는 부분, 주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되면은 우리가 온두라스를 상대로 경기력이 점유율이 장악된 상황에서도 분명히 뭔가 좀 만들어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에서 잘 만들기 위해서는 3선의 장악이 필요하다. 네, 그게 삼성에서 받쳐줘야 된다. 3선이 어느 정도 오늘
오늘과 좀 다르게 삼선 미드필더들이 2명이 뭐 4-2-3-1을 쓸 때라도 2명이 볼을 잘 장악하고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으면 풀백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선 자원들도 아주 수비 쪽에 대한 부담을 덜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삼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온두라스는 이제 언더독으로 본인들이 그 위치를 하고 경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컨셉 자체가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두라스가 우리와 얼마 전에 경기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온두라스가 약세를 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온두라스의 스타일 자체를 보면 그래도 한 48대 한 52, 45대 55, 요 정도는 자신들이 약간은 조금 더 신중한 운영에 카운터 어택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8강에서 이제 온두라스를 만난 게, 그러니까 포르투갈보다는 온두라스를 만난 게 더 좋은 일이죠. 아니 8강 전체 지금 팀을 보세요. 아니 물론 저와 장지현 의원이 다 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메달 후보 팀이 둘이 벌써 나갔거든요. 멕시코랑 아르헨티나랑. 네. 하지만 남아있는 팀들만 보셔도 지금 뭐 브라질, 콜롬비아 당장 우리가 온두라스를 만약에 누른다면 이제 상대를 해야 되고 그쪽을 둘 다 우승 후보 아닙니까? 여기에 뭐 저쪽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독일이 비단 뭐 피지를 10대 0으로 이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독일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팀은 기본적으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여러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그 멤버들이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간 어떤 왼발과 오른발의 부조와 뭐 왼쪽 수비와 오른쪽 수비의 약간의 그 밸런스가 안 맞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상존하고 있는 멤버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화로운 멤버 구성도 아니고 최상의 멤버 구성도 아니지만 이 팀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역시 독일다운 모습을 점점 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일이 이제부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독일, 뭐 덴마크, 다른 그 나이지리아 등 다른 팀들이 있는 쪽도 뭐 다 강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온두라스 만난 것이 우리가 일단은 뭐 가장 좋다. 그런데 8강 올라온 팀 어느 하나 사실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온두라스를 상대로도 우리가 신중함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존중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원투펀치 방송에서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8강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송 원투펀치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해서 독일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메달에 거의 이제 가까이 갔다고 봐야 되겠죠? 독일을 다시 만난다는 거는. 네, 그러면은 우리 장지현 위원님도 장기 출장 중이시고 계속해서 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가 되는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하고 피지전 말씀하셨는데 저 이 경기를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거든요. 근데 10대 0으로 이겼잖아요. 나중이 되니까 이제 그만 좀 넣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그만했어요, 독일이. 그만 좀 해. 왜냐면 피지가 이번 그 조별리그에서 독일한테 10골, 우리한테 8골, 멕시코한테 5골 해갖고 총 23골을 먹었더라고요. 한 골 만회하고. 근데 이제 피지는 제 생각에는 그들의 축구사에서는 뭐 불후의 업적을 사실 이룩했습니다. 멕시코 상대로 한 골 골을 넣었잖아요. 넣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선제골로 골을 넣었는데 우리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할 때 IT도 골을 넣었거든요. 그 골을 넣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피지는 또 지금 사실 이 멤버가 성인 국가대표팀 멤버와도 상당수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피지 선수들은 이제 어떤 대회에 나오든 훨씬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피지 한 번 더 뭐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이 선수들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피지는 그래도 많은 것을 얻고 가는 대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제 무대 경험이라든지 큰 무대 경험이 또 이런 데에서 또 차이가 나는구나는 저는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 대진 순서를 딱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서가 피지, 독일, 멕시코였잖아요. 과연 피지를 먼저 만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데든 첫 경기는 항상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번 조별리그에서 잘했던 게 그런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두 차례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피지전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멕시코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극복했으니까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경기가 시작되면은 경기의 분위기나 뭐 잔디 상태나 날씨나 뭐 그런 것들 다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적응이 되면 바로 이제 상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보면서 느껴진 게 나오지 말아야 될 때서 발이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드리블 동작을 해도 어느 동작을 탁탁 하면 수비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프로 선수가 시즌 끝나고 동네 조기에 가서 축구를 할 때 가끔 이제 몸 풀라고 네. 뭐 설렁설렁 하다가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뭔가 프로 무대에서 먹혔던 잘 사용했던 기술을 탁탁 하면은 별로 프로 무대에서는 수비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조기 축구하면 아저씨들이 딱 서 있어요. 네. 그냥. 되게 당황해요. 아니 이게 안 먹히다니. 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피지전에 전반에 좀 있었는데 그거를 빠르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타마니사우 골키퍼라고 왜 전반전에 기가 막히게 막았던 골키퍼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좀 먼저 판단을 해서 몸을 날리는 습성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묘하게 그 타마니사우 선수가 먼저 예측해서 날리는데 그쪽으로 자꾸 볼을 차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권창훈 선수가 후반전에 득점하면서 한번 탁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마니사우 선수 먼저 날려도 우리 선수들이 이제 없는 쪽으로 찾아가더라고요. 삐지전 만약에 잘 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전반전 되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후반전에 8골 대량 득점을 하면서 우리가 조별리그 첫 단추를 아주 굉장히 잘 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 독일전이었어요. 저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6골의 꿀잼 막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만나기 전에 사실 독일? 이랬는데 사실 저희가 역전승으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아까 딱 석현준 선수가 골 넣고 딱 이거 했잖아요. 전 거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서 끝.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추가골 찬스가 있었죠. 네, 그 추가골 찬스를 놓치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소한 듯하지만은 사실은 사소하지 않은 그런 실수들이 약간 몇 개가 좀 한꺼번에 겹치면서 결국은 추가골 놓치고부터 그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기까지 그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 찰나가 좀 아깝긴 했어요. 네. 진짜 3승으로 우리가 8강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진짜 그렇죠. 공격할 때 일단은 선수들 전 접근하는 속도 그거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경기 보면서 딱 받은 느낌이 물론 이제 뉴스나 보도자료 보면서 독일 수비가 느리다 뭐 뒷공간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더 느린 거예요. 진짜 거북이 같았어요. 몇 명은 특히 뭐 황희찬이나 우리 빠른 선수들이 이렇게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탁탁탁 치고 그러면은 아예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공략했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도 경기 전에 인터뷰했듯이 그런 기본적인 전략들 어느 정도 뒷공간에 대한 노리겠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이렇게 잘 이뤄줬고 측면에서 가운데로 볼 한번 줬을 때 툭툭 논스톱으로 돌려놓는 패턴들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그 경기에서는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잘 드러났다는 것. 그거는 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조화가 조금 약한 멤버라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 측면 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에 조금 더 어울릴 법한 선수가 또 측면 수비로 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황희찬 같은 선수의 스피디한 돌파를 막아내기가 그만큼 좀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이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서 아주 적합하게 맞춘 그런 18명의 선수단을 구성한 게 아니라 뛸 수 있는 선수들 가운데에서 가급적 그래도 제일 우수한 선수들을 이렇게 대충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은 왼쪽, 오른쪽, 중앙, 측면 이런 조화가 약간 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독일이 오른발 잘 쓰는 선수는 많아도 독일이 왼발 강력한 키커는 좀 드물어요. 보통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른발 키커, 왼발 키커가 균형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 멕시코는 사실 연구를 해서 나온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밸런스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역시 독일다운 힘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자리를 끼워 맞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 능력은 있고 갈수록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 경기를 3경기를 하면서 우리도 되게 전략적인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략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경기에 나와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 김태룡 해설위원님이 희망찬 이야기를 해도 약간 목소리 톤이라든 게 굉장히 차분하셔.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기쁜 김태룡 해설위원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너무 낮았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기쁘신 거죠? 되게 좋아요 지금. 네, 그렇죠. 우리 대표팀이 뭐 8강을 2승 1무로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뭐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되게
되게 기쁩니다. 네. 네.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네네. 온두라스랑 할 때 딱 한 가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주의할 것. 온두라스전에서요? 온두라스전에서 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중함과 인내력이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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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덤비지 말고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소위 말해서 업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그 흐름을 일단은 뭐 당연히 분위기 좋은데 코칭 스태프에서 지금 준비 기간 동안 이거를 굳이 뭐 자제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신태영 감독님 성향상. 네,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로 경기장을 맞이할 텐데 장현수 선수가 그나마 좀 역할을 해줄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통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힘으로 갖고 있는 것만 발휘해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 그 통제, 분위기에 대한 통제 이게 가장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흥분해갖고 좀 그런 실수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 중심이 자연적으로 앞으로 쏠리게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역시 측면으로 나갔을 때 볼 관리. 네, 측면으로 가운데는 뭐 물론 가운데로 치명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표팀 이번에 풀백 쪽에서 너무나 사소한 실수들이 나오니까 그게 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희 의원님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온두라스가 스타일상 약간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습 그리고 좀 육중한 어떤 피지컬을 그래도 활용하는 어떤 수비 이런 것도 온두라스는 어느 정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울을 얻어낼 가능성은 다른 상대들에 비해서 온두라스에게는 오히려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셋피스에서의 득점. 그러니까 셋피스에서 정말 약속된 장면을 만들어서 조금 쉽게 우리가 뭐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김태룡 의원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성급하게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역시 온두라스를 상대로는 점유도 좀 해가면서 상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온두라스의 롱패스 공격이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 수비가 이거는 뭐 측면이건 중앙이건 할 것 없이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볼 처리에 미스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상대의 롱패스가 넘어오는 순간에 뭐 낙하지점 포착이라든가 여기서 터치 미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또 온두라스에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안소니 로사노 선수를 비롯해서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의 롱패스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의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골키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에서 되게 좀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우리가 공격하다가 뺏기면은 거기서 바로 수비를 시작을 해야지 역습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두라스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금 더 멕시코전보다는 점유를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역습을 조심해야 된다면 간단하게 역습을 나오는 패스를 안 주면 되니까요. 공격진들이 뺏긴 다음에 곧바로 그 위치에서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해야 한다면은 우리가 역습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정말 신중함이 키겠네요. 그렇죠. 온두라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지, 독일, 멕시코 근데 온두라스는 이 앞에 세 팀과도 또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일들이 그렇게까지 다 중복이 되지 않고 온두라스는 또 제4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온두라스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아침 온두라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위원님의 말씀처럼 중심 잘 잡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파신을 또 오랜만에 또 이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김태룡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네. 너는 여기 오면 알파신을 꼭 해야 된다. 여기 오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리허설 하는 걸 좀 봤는데 저희가 처음 보는 기능들을 막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제 거 아니니까 막 눌러봐도 네, 되잖아요. 막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세련된 알파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이번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원투펀치 시즌2에 정말 상징 같았던 우리 알파신. 하지만 두 해설위원님들의 그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자주 사용하지는 못했던 그 알파신이 오늘 또 젊은 피 게스트가 있잖아요. 한번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팍팍 드리고 시작을 해도 되겠죠? 저 때문에 일단 녹화 전에 오류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서워서 네. 저희가 쓰는 보텀만 만지지 다른 거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저거 막 해보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알파신 앞에 모였습니다. 자, 알파신을 통해서 우리 조별리그 경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우리 뭐 올림픽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장면은 피지전 때 있었던 장면인데 피지전에서 사실 전력 차이가 컸지만 우리 대표팀의 핵심 중원에서 팀의 핸들을 잡고 있던 선수가 바로 장현수 선수였죠. 여기 장현수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위치를 하면서 좌우로 아주 폭넓게 볼을 잘 뿌려댔는데 이 장면에서 잘 나옵니다. 한 차례 전방 패스 투입, 여기서 공격이 실패가 된 이후에 다시 볼이 흐르는데 다시 볼을 잡아서 볼을 잡기 전에 중요한 거는 반대편 눈으로 확인을 하죠. 이쪽 상황에 대해서요. 이게 눈인 거예요? 눈 맞습니다. 네. 눈으로 안 보이세요? 네. 세상에 이런 눈이 어딨어요? 긍정적으로 웃고 있는데 심지어. 네. 이 장현수 선수가 좌우로 볼을 굉장히 잘 분배를 해주는 모습을 네. 보였고 팀의 이날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연결은 안 됐지만 기본이 아주 잘 갖춰진 플레이였어요. 다음 장면을 이제 또 이어서 보면 피지전엔 아무래도 전력의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다소 좀 낮은 강도의 압박을 펼쳐도 피지 선수들이 알아서 실수를 해주는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아주 사소한 사실 좀 기술적으로 나와서 안 될 미스패스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을 뺏긴 이후에 이제 바로 수비를 들어가는데 압박의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연속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런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한 이후에 이 볼이 만약에 살아서 이렇게 나갔더라도 이 정도 지역에 위치한 선수들이 미리 상황을 좀 판단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한 번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한 번 잡고 처리하거나 곧바로 이렇게 공격 쪽에 패스를 투입할 수 있다면 네. 거기서 바로 빠른 공격 전환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일단 전반에 비해 후반에 확실히 나아진 요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측면을 돌파를 잘했죠. 네. 누가 봐도 여기서는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능 나옵니다. 신기능 나와요? 드디어 나와요?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죠, 네. 그쵸? 쓴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쓴 적 있는데 네.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거죠. 그럼 다시 끊겠습니다. 아, 오늘은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크로스 상황에 앞서서 지금 중앙 쪽에 관여된 선수가 1명, 2명, 뒤에 3명 이렇게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크로스 정확도를 얘기할 때 뭐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크로스를 시도하는 선수와 받는 선수 모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한 움직임 그리고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사실 크로스가 확률이 높은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 여기서 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으로 지금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속도 모든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멕시코전에서도 나타났지만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부분.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하잖아요, 결국. 근데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꼭 중요한 건 자신이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비를 끌고 미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 수비 선수들이 시선이 유도되면서 뒤쪽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온두라스전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지전 류승우 선수의 선제 득점 장면인데요. 네. 크로스에 이은 가슴 트래핑을 슈팅까지 침착하게 나왔는데 이날 사실 류승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류승우 선수의 플레이에 관여된 것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소위 말하는 알까기. 알까기? 네, 다리 사이로 볼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었는데 지금 이 장면도 물론 슈팅이 다리 사이로 연결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상황도 사실 류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는 게 두 명 간의 거리 위치를 보면은 수비수가 어느 정도 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장면들을 볼 때 공격수가 여기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그대로 살아서 넘어오더라도 여기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거나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류승우 선수의 지능을 돋보일 수 있던 게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컨트롤이 100% 안정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곧바로 슈팅을 이어가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죠. 이 장면에서 다리 사이로 볼이 빠진 거 말이죠. 네. 어시스트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다른 알까기가 나와요. 류승우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가운데 상황을 마찬가지로 눈입니다. 확인을 했고요. 네. 고개를 들어서 뒤쪽에 오는 동료 2명 선수들의 침투 타이밍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잘 봤던 거는 바로
요 사이죠.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장면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이 장면이면은 네. 또 류승훈 선수가 지금 오른발로 볼을 이동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R자입니다. 네. 눈 같은데요? 저는 R입니다. R인 거 알았어요. 네. R. 네. 네. 오른발로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사실 공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다 체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지만 축구에서 항상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리 사이죠. 왜냐면 류승훈 선수가 지금과 같이 오, 킥 모션을 취하면 네. 수비는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다리죠? 네. 아 이거 다리의 방향이죠. 벌어진다. 네. 벌어진다. 네. 그래서 종종 일부러 크로스나 마지막 슈팅을 할 때 네. 공격수가 상대 수비가 그 다리가 뻗는 걸 예상해서 그 공간으로 미리 그냥 볼을 슈팅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러한 모습인데 류승훈 선수가 상대 수비를 완전히 지금 머리 위에서 플레이하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어시스트가 만들어졌죠. 이 장면 보면 잘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보고 넣었습니다. 보고 했어요. 네. 보고. 네. 네, 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아, 멋있다. 독일전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리블은 항상 최후의 목적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패스 줄 곳이 없거나 아니면 공간으로 뭔가 전개할 상황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방법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건데 지금 손흥민 선수 주위에는 3명의 선수가 관여되어 있고 여기 커버까지 1명이 또 가능하고요. 이 드리블은 단순히 목적이 없는 그냥 드리블을 위한 드리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동작에서 끊기게 되고 이게 사실 썩 좋은 상태의 클리어링이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 또 볼이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장면은 방금 전 패스를 했던 이 동작이 있었고 네. 슈팅까지 이어지죠. 네,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지 않아도 되는 슈팅, 주지 않아도 되는 실점들이 독일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일전에 이어진 상황인데요. 사실 공격하다가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때 우리가 좀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이건 지금 실점 장면인데 기술적인 실수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일단 여기서 볼의 소유권을 넘겨줬고 전환이 됐지만 수비적으로 좀 공간, 시간 다 채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요소들은 선수도 충분히 있었고 전체적인 배치도 꽤 괜찮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 쉽게 지금 전체적인 블럭이 깨져버립니다. 이 패스가 물론 주요하긴 했지만 사실 이 장면부터도 우리가 몇 차례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블러킹을 해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블러킹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비 블러킹은 선수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저는 충분히 자세를 낮추고 반응을 빠르게 하면 어느 정도 커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는 사실 지금 이 블러킹이 가장 이거 써봐야죠.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이 블러킹이 가장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결국 볼이 살아남으로써 이 볼을 기점으로 뒤쪽에 있는 하나, 둘, 이 3명의 선수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볼이 블러킹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수비할 때는 우리 동료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위에 대한 대비나 반응이 늦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여기서 볼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독일에겐 쉬워지죠. 한 번의 패스, 이어지는 슈팅까지. 오늘 멕시코전에서는 상대에게 마지막 슈팅을 내주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블러킹이 많았어요. 정말 이제 몸을 날린다던가 발을 쭉 뻗어서 뭔가 마지막 슈팅을 블러킹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 의지가 더 돋보였던 멕시코전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전에 이미 수비의 간격들, 형태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숫자는 많았지만 슈팅 나올 때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미 상황은 늦은 그러니까 그 전에 블러킹 할 수 있을 때 끊어줬어야 돼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독일전 때 참 이런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렵게 볼을 뺏어서 너무나 또 쉽게 줘버리고 또 다시 또 찾아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크로스 카운터 상황. 지금 위치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대의 큰 압박도 없고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 주위에 뭔가 볼을 나누면서 전체적인 볼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독일이 압박을 시작하니까 여기서 한 칸 건너가는 압박을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칸 건너가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괜찮죠, 동선? 이거는 이제 직선은 선수의 이동, 점선은 볼의 이동입니다. 네. 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패스의 선택, 킥의 질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바로 또 차단됩니다. 근데 차단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 볼이 만약에 살아나왔다면 살아서 이렇게 갔다면 우리에게 공간도 열려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겠죠.
근데 이러한 킹미스들이 한 칸, 소위 말하는 한 칸 건너가는 킹미스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선수들은 바로 이 선수들이에요. 왜냐면은 킥이 시작되는 순간 이 선수들은 이제 우리 공격하겠구나. 뛰어야죠. 네, 무게중심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네. 무게중심 나가 있는데 여기서 탁 차단되다 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죠. 저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네. 경기하다 할 때 물론 안 풀리는 상황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지만 이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짜증나고 왜냐하면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체력을 써야 되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독일전이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상대에게 볼을 내줬고 우리가 수비적으로 충분히 공간에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수비수, 두 번째 수비수, 세 번째 수비수, 네 번째까지 있는데 첫 번째 수비수의 역할은 압박입니다. 압박이니까 P로 쓸게요. 두 번째 수비수들의 역할은 커버죠. 오, C! 오, PC. PC. 이 선수는 이제 카바 더하기 예측이 뭔가요, 영어로? 예상. 예상이요? expect. 그러면 expectation. expect면 2로 하겠습니다. 오, 컨트롤 V 같다. 보세요. 네.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압박의 강도가 일단 첫 번째 수비수가 약했죠. 여기서 너무나 쉽게 흘려갔고 두 번째 수비수, 세 번째 수비수는 시선이 이거 눈이라고 했죠, 우리 공의 시선이 팔리다 보니까 커버에 미흡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커버가 늦는다면 최후방 방법으로 끊어줘야죠. 네, 끊어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공이 있고 내가 있으면은 내 골대는 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주도록 그 법칙이 있는데 그리고 수적으로 분명히 블러킹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패스 지금 이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아웃사이드 톡 돌려주는 이 패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이거는 예방할 수가 있었던 바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건너가는 패스가 차단됐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 장면에서 너무나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 보완해서 우리가 온두라스를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알파신을 통해서 조별리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뭐 점선과 알파벳과 그리고 뭐 펜 색깔이 바뀌었다는 아니요. 거 정도? 큰 발전이에요. 아, 그래요? 이 프레스 커버 아, 그렇죠. 알파벳이 조금 추가되어 이런 게 있다는 거.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 큰 그걸 왜 발전. 우리가 못했을까요? 그 전에는 영어가 약한 것 같아요. 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요. 점선을 썼다는 거에 되게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는 토요일 EPL 개막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